여보, 인사해.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이야. 살다 살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안방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딸버린 여자 손을 잡고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이혼해달라는 거라니요. 제 눈앞에 불룩 튀어나온 저 여자의 배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나이 52. 남들은 자식 다 키우고 이제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며 야단들인데 저는 믿었던 남편이 뿌린 소금에 절여져 숨통이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유난히도 햇살이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저녁 찌개에 넣을 두부를 썰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옷 장사를 하며 보낸 20년 세월,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에 기미가 내려앉는 동안 남편은 제 피와 땀을 거름 삼아 번 듯한 중소기업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나도 우아하게 늙어가면 되겠다 싶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도어락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현관에 들어선 낯선 하이힐 소리, 그리고 진한 향수 냄새가 집안의 된장찌개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낀 여자, 딱 봐도 30도 안 되어 보이는 새파란 젊은 여자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으로 휘감은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 쥐고 있는 저 손.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까닥하더군요. 인사가 아니라 마치 내가 이 집 안방마님이니? 하고 간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대더군요. 평소엔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죄지은 강아지 마냥 쭈뼛거리는데 그 꼴이 어찌나 우습고 기가 막히던지. 그러더니 툭 뱉은 말이 저 헛소리였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요? 미쳤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여자가 누군데 애는 무슨 애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 대신 그 젊은 여자가 입을 열더군요. 목소리에 콧소리가 가득 섞인 아주 간드러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빠가 많이 힘들었대요. 저랑 우리 튼튼이 아니었으면 오빠 우울증 걸렸을 거래요. 언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언니라니요. 내 딸이 지금 25인데 딸 같은 년한테 언니 소리를 들으니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뻔뻔해도 유분수지, 남의 남편 아이를 뵌 주제에 어디서 피해자 흉내를 내는 겁니까?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용기가 났는지 주저앉은 저를 내려다보며 본물 터지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는 미안해. 근데 나도 남잔데. 당신이랑은 이제 가족이지 여자로 안 보이잖아. 그리고 민지는 날 남자로 봐줘. 게다가 아들이란다. 우리 대 끊길까봐 걱정하던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양보해라. 아들 타령? 지겹지도 않나 봅니다. 딸 하나 잘 키우면 열아들 안 부럽다며 제 손을 잡고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대가 끊기네 만회하며 핑계를 대는 꼴이라니. 남편이 말하는 민지라는 저 여자 가만 보니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모진 말을 쏟아낼 때마다
겁먹은 척하면서 남편 뒤로 숨는데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더군요. 마치 거봐, 늙은 여자는 끝났어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가 겨우 숨을 고르며 묻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미 준비해 둔 겁니다. 오늘 저를 내치기로 작정을 하고 온 거였어요.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게. 이 집? 당신 가져. 대신 회사 지분이랑 알짜 땅은 건드리지 마. 그거 내 사업 미천이야. 민지랑 새 살림 차리려면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깨끗하게 정리하자. 집 한 채 던져주고 내 인생 30년을 퉁치겠다는 신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팔에 매달려 있던 그 여자 민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힐끔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집 하나로는 부족한데? 하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 순간 제 머릿속에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보다 더 강력한 여자의 본능적인 촉이 발동한 거죠. 저 여자 단순히 사랑에 눈멀어 유부남을 쫓아온 철없는 아가씨가 아니다. 남편은 저 여자가 천사 같아서 자기를 구원해줬다고 믿고 있겠지만 제 눈엔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신고 있는 구두, 저거 짝퉁입니다. 들고 있는 가방도 로고 박음질이 엉망인 가짜 명품이고요. 진짜 부잣집 딸이거나 남편 말대로 교양 있는 집안 자식이라면 저런 조잡한 물건을 두르고 와서 본처 앞에서 으스대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배가 좀 이상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라는데 남편이 잠시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간 사이 그 여자가 소파에 앉으며 자세를 고쳐 잡을 때 뭔가 푹 하고 꺼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복대처럼 감겨있던 옷매무새가 부자연스럽게 구겨지는 걸 제 매의 눈이 놓칠 리가 없죠. 어머 언니,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세요? 제 배가 신기하세요? 오빠 닮은 아들이라 발차기가 아주 힘차요. 그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절 도발하더군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음을 삼켰습니다. 남편, 너 아주 제대로 걸렸구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내가 데려온 건 돌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어.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우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흑,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척하자 남편은 아이고 또 시작이다 하며 혀를 찾고 상간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빠 언니 많이 힘드신가 봐. 우리가 오늘은 나가서 자요. 네, 튼튼이도 놀랐을 거야. 저 여우 같은 년. 지금 이 상황에서 쫓겨나는 건 자기들이 아니라 저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좋다. 오늘은 내가 물러나주는 척 해주마. 하지만 내년에 그 불룩한 뱃속에 진짜 애가 들었는지 아니면 손뭉치가 들었는지 내가 기필코 밝혀내고 말 테다. 남편은 제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며 상간녀의 손을 잡고 헐레벌떡 집을 나갔습니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도장 찍어놔. 라는 비겁한 한마디를 남기고 말이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감싸 쥐었던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에 고인 건 눈물이 아니라 도끼였으니까요. 저는 베란다로 달려나가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그 여자는 배를 잡고 힘겹게 타는 척하더군요. 그런데 차 문이 닫히고 남편이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 그 여자가
사이드 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씩 올리더군요. 마치 게임 끝났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천만에요, 아가씨.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 남편이 멍청해서 당신 같은 꽃뱀한테 물린 건 내 알 바 아니지만 내 몫의 재산까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꼴은 절대 못 보죠. 저는 식탁 위에 널브러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과 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흥신소 김 실장님 전화번호가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여보, 아들을 낳아? 그래, 어디 한번 낳아봐라. 그 애가 나오기도 전에 내 인생이 먼저 거덜나게 해줄 테니.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이어리 사이에 꽂혀있던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흥신소 김 실장.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데려온 그 복덩이가 사실은 제 발등을 찍으려던 도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멸시킬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그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네, 사모님. 접수됐습니다. 착수금 입금 확인되는 대로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실장의 건조한 목소리. 그 짧은 통화가 제게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안도감을 주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은 밥상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던져두고 간 이혼 서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제 다이어리. 이제부터 저는 두 얼굴의 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무너진 조강지처, 그리고 그들 뒤에서는 칼을 가는 사냥꾼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그 어린 상간녀 민지가 팔짱을 끼고 들어오더군요. 어제는 당황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죄인이라도 된 양 제 눈치를 살살 보는데 저 여우 같은 민지는 마치 제 집인 양 신발을 툭툭 벗어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오빠가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나 언니가 나쁜 마음 먹고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할까봐. 나쁜 마음? 안 좋은 선택? 말하는 본새 좀 보세요. 마치 제가 충격받아 죽기라도 바라는 눈치 아닙니까?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왔지만 저는 어제 다짐한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힘없이 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푹 잠긴 목소리로 대꾸했죠.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자네들 뜻대로 해줄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확 돌더군요. 그 꼴이 어찌나 가벼운지 저런 남자를 믿고 30년을 살았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래,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위자료는 내가 진짜 넉넉히 챙겨줄게. 남편이 신이 나서 떠들어대자 민지가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도장부터 받으라는 신호였겠죠. 저 영악한 눈빛. 저는 그 꼴을 모른 척하며 물을 한 잔 떠마시는 척했습니다. 근데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30년 살림을 하루아침에 다 뺄 수는 없잖아. 딱 일주일만 시간을 줘. 제 말에 민지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집 안방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드글드글한 눈빛이었죠. 오빠, 일주일은 너무 길잖아. 튼튼이가 안정이 필요한데. 민지야, 그래도 30년 산 사람인데 마음 추스를 시간은 줘야지. 여보, 알았어.
일주일 줄게. 대신 각서는 오늘 써줘. 남편이 중재에 나서자 민지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일주일. 흥신소 김 실장이 저 여자의 뒷조사를 끝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그때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지잉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 보낸 첫 번째 보고 문자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문을 잠그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1차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김민지 28세.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부인과 기록이 좀 이상하네요. 최근 1년 내 임신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임신 진료 기록이 없다? 그럼 저 남산만한 배는 뭐란 말입니까? 저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 동태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에 들어갔고 민지는 소파에 누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고 말이죠. 오빠. 나야. 응, 잘 진행되고 있어. 이 늙은 여자가 기가 죽어서 아주 순한 양이야. 아니, 도장은 아직 일주일만 기다려달래. 걱정 마, 내가 누군데. 그 안에 다 털어먹고 나갈 거니까. 오빠? 남편 말고 또 다른 오빠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다 털어먹고 나간다니. 김 실장의 문자와 민지의 통화 내용이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남편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작정하고 한탕하러 온 꽃뱀. 그리고 저 뱃속의 아이는 가짜이거나 남편의 씨가 아닐 확률이 99%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채를 잡고 쫓아내면 멍청한 제 남편은 우리 민지 모함하지 마. 라며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으니까요. 확실한 물증, 남편이 꼼짝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 아줌마. 왜 사람을 훔쳐보고 그래요? 소름 돋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물 내리는 소리가 안 들려서 혹시 어디 아픈가 하고. 참나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저 튼튼하니까 신경 끄세요. 아, 그리고 오빠한테는 비밀인데 저 과일 좀 깎아주실래요? 입덧 때문에 상큼한 게 땡기네. 입덧? 임신 기록도 없는 주제에 입덧 연기라니 정말 여우주연상 감이더군요. 저는 순순히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과를 깎는 칼로 저 거짓말을 도려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사과 접시를 내밀자 민지가 포크로 사과를 집어먹으며 절 훑어보더군요. 아줌마, 근데 위자료 얼마나 받기로 했어요? 우리 오빠 회사 지금 어렵거든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여자가 지금 내 재산까지 단속하려 드네요. 회사가 어렵다? 그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남편 회사는 작년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으니까요. 남편이 저 여자한테 돈 없다는 소리를 했을 리는 없고 아마 자기가 챙길 파이가 줄어들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겠죠.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민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욕심은 내가 부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배가 좀 이상하네. 6개월이라면서 왜 배 모양이 그렇게 울퉁불퉁할까? 꼭 안에 옷 뭉쳐 넣은 것처럼. 제 말에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군요. 사과를 씹던 입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임신부한테 그게 무슨 악담이에요.
목소리는 크지만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거죠.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또 큰 소리야? 민지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언니가 내 배 보고 가짜라잖아.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우리 튼튼히 듣는데.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곱게 헤어지자니까 끝까지 이럴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물러날 때입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었죠. 미안해요. 내가 노파심해. 요즘 뉴스에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서 당신 걱정돼서 한 소리야. 사기꾼은 무슨, 민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각서나 써. 남편은 민지를 감싸 안으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왔지만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지의 흔들리던 눈동자,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 그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남편이 요구한 이혼합의 각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 써주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하지만 이 각서가 훗날 너희를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를 거다. 저는 김 실장에게 두 번째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짜 임신 확인 필요. 그리고 남편 몰래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 그것도 찾아주세요.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저들이 제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애원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말이죠. 각서 다 썼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척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어깨는 축 늘어뜨린 채였죠. 식탁 맞은편에 앉아 시리얼을 깨작거리던 민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 남편보다 먼저 손을 뻗어 각서를 낚아챘습니다. 어머, 진짜 썼네. 어디 봐요. 위자료 3억 아파트 명의 이전. 오빠, 이 정도면 깔끔한데? 민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한 듯 헛기침을 하며 각서를 훑어보더군요. 그래.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네. 3억이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잖아. 이 집도 시세가 꽤 되니까 나쁠 거 없고. 나쁠 거 없더라. 30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돈 몇 푼 더 받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각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자유의 몸이 되고 저 두 사람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지의 눈꼬리가 쫙 올라가더군요. 아줌마,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예요? 조건이라니? 법원 가는 날까지 이 집에서 지내게 해줘. 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 정리도. 그리고 당신 마지막으로 민지 씨랑 병원 가서 튼튼히 건강한지 검진받고 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제 제가 배가 가짜 같다고 찔러본 게 마음에 걸렸던 거겠죠. 하지만 민지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남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언니가 못 믿겠대. 우리 가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야 언니도 미련 없이 떠나지. 자신만만한 저 태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날 오후 김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오늘 오후 2시에 산부인과 예약 잡혔네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근처 카페에서 누굴 만납니다. 산모수첩 위조해주는 브로커입니다. 역시나 산부인과 검진은 쇼였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증거 사진, 녹음 파일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그리고 그 브로커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알아봐줘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때로는 그 돈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과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가 들려 있더군요. 자 봐.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대. 이제 할 말 없지? 남편이 들이민 초음파 사진 속 태아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민지는 의기양양하게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비웃었고요. 언니, 이제 의심 풀리셨어요? 우리 튼튼이 오빠 닮아서 아주 잘생겼대요. 저는 그 가짜 사진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당신 닮았네. 다행이야. 당신 핏줄이라니. 내가 물러나는 게 맞네. 제 항복 선언에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고 민지는 승리의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기세였습니다. 저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는 신용을 했습니다. 캐리어에 옷가지들을 쑤셔 넣으며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낮에 남편 몰래 남편의 회사 금고에 다녀왔거든요. 김 실장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이미 민지가 손을 쓴 겁니다. 회사 공금까지 횡령해서 차명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담긴 서류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복사해 두고 원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 남편의 인감으로 제 앞으로 된 재산 분할 약정서를 공증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물러난다고 좋아라 하며 서류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도장을 내어줄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죠. 남편은 새 양복을 빼입고 잔뜩 멋을 부렸고 민지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제 손을 슬쩍 잡더군요. 여보,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30년 정이 있는데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먹자. 마지막 양심이라도 챙기려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딴소리 못하게 보험을 드는 걸까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그 손이 이제는 남보다 못한 타인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당신만 행복하면 돼. 민지 씨랑 그 아이랑 잘 살아.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 내조 잘할게요. 언니처럼 촌스럽게 안 하고 세련되게. 민지가 끼어들며 염장을 질렀지만 저는 그저 엷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세면서요. 5, 4, 3, 2, 1. 박 여사님, 김철수님, 들어오세요. 호명 소리와 함께 우리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숙려 기간 단축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싱글벙글하며 서류에 서명을 했고 저도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남편은 해방감에 취해 민지를 껴안고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야호!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 꼴불견을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언니,
어디 가세요? 저희가 태워드릴까요? 민지가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약속이 있어서. 좀 이따 짐 챙기러 갈게. 약속이요? 아줌마가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응,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 내 인생을 찾아줄 사람. 택시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두 사람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힐끔 보시더군요. 손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 네, 기사님. 아주 좋은 일이죠. 묵은 때를 싹 벗겨낸 기분이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법원 나왔어요. 도장은 찍었습니다. 이제 2단계 시작하시죠. 그 브로커랑 횡령 자료 경찰서에 넘기세요. 아, 그리고 민지 씨 진짜 남편한테도 연락해 주시고요. 자기 마누라가 딴 남자랑 바람나서 임신 사기치고 다닌다는 거 알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민지가 우산도 없이 허둥지둥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비가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저는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도장은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의 피눈물이 흐르게 될 겁니다. 이제 제 진짜 복수는 시작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온 그날 저녁 남편과 민지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방문 틈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오빠, 짠.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그 아줌마 진짜 바보 아니야? 위자료 3억에 퉁치고 나가다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회사만 잘 지키면 3억이 대수냐? 이 집도 곧 재개발 들어가면 2배는 뛸 텐데.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찬 거지. 남편의 혀 꼬인 목소리에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재개발? 그 소문은 이미 3년 전에 무산된 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짜고 헛바람 넣은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그 낡은 아파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고 끌어안은 꼴이었습니다. 짐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오자 두 사람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술 기운에 불그스레한 얼굴들이 승리감에 도취해 있더군요. 가는 거야? 그래, 잘 가. 뭐 배웅은 안 해도 되지? 남편은 소파에 기대앉아 손만 까딱거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집을 나가는데 엉덩이 한번 떼지 않는 저 뻔뻔함.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하게 털어주는 고마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요. 갈게. 아, 참. 냉장고에 당신 좋아하는 멸치볶음 해놨어. 그리고 민지 씨 입덧 심하면 매실청 타먹어. 찬장에 있어. 제가 끝까지 챙겨주는 척하자 민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진짜 질척거린다. 알았으니까 얼른 가세요. 우리 오빠랑 오붓한 시간 좀 보내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남편 법인카드 정지, 상간녀 진짜 남편한테 위치 전송. 아파트 입구에는 미리 불러둔 콜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싣는 동안 저는 올려다본 10층 베란다 불빛이 유난히도 밝아 보였습니다. 저 불빛이 언제까지 꺼지지 않고
버틸지 궁금하더군요. 저는 미리 구해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비록 좁은 원룸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한 온전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정숙. 너 이게 뭐야? 카드가 왜 안 돼?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민지의 징징거리는 소리가 깔려 있었고요. 오빠 쪽팔리게 뭐야? 결제가 안 된다잖아. 무슨 소리야? 나 나왔는데 카드가 될 리가 없잖아. 당신 법인카드, 가족카드로 묶여있던 거 내가 해지했어. 내 명의로 된 거였으니까. 뭐?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당장 다시 살려내. 지금 호텔 와서 밥 먹는데 결제가 안 돼서 개망신 당하고 있잖아. 이혼 기념으로 호텔 뷔페라도 간 모양입니다. 꼴 좋다.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당신 사장님이잖아. 당신 능력으로 해결해. 아, 맞다. 당신 회사 통장. 압류 걸렸을 텐데 확인 안 해봤어? 뭐? 압류?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이 민지 씨한테 준 돈, 그거 회사 공금이잖아. 내가 횡령 혐의로 고발했거든.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고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박정숙, 너 미쳤어? 내가 감옥 가면 위자료고 뭐고 다 끝장이야. 상관없어. 난 이미 받을 거 다 챙겼거든. 당신이 준 3억, 그리고 당신 몰래 들어둔 연금 보험. 그거면 나 혼자 사는데 지장 없어.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에 전과자가 될 일만 남았네. 아, 민지 씨도 같이 가려나? 공범이니까. 이 악독한 년이. 악독? 누가 할 소릴. 잘 먹고 잘 살아봐. 그 진짜 사랑이랑 함께라면 감옥도 천국이겠지?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바로 수신 차단을 박았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맥주 한 모금이 그렇게 달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민지 씨 진짜 남편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아주 덩치가 산만한 양반이더군요. 눈이 뒤집혀서 야구 방망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남편과 민지가 머물던 호텔방. 남편은 회사 자금 동결 소식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민지는 옆에서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나 이대로 못 살아. 하며 바가지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렸습니다. 김민지, 이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걸걸한 남자의 고함 소리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저 목소리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남편이 묻자 민지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내 남편. 뭐? 남편? 너 미혼이라며, 처녀라며. 남편이 경악하는 사이 문이 덜컥 열리고 험상궂은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인연이 집 나가서 바람난 놈이 너냐? 내 마누라 데리고 뭐하는 짓이야. 남자는 다짜고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니,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속인 겁니다.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죠. 호텔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내 애는 어쨌어. 임신했다며. 남자가 민지에게 소리치자 민지는 배를 감싸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유산했어. 오빠가 때려서 유산했다고.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 하지만 그 거짓말이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있다가 소리쳤거든요. 유산? 어제까지만 해도 튼튼하다며. 병원 갔다 왔잖아. 그거 가짜야. 뽕 넣은 거라고. 이 멍청한 놈아. 그걸 믿냐? 민지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30년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새 출발의 실체가 고작 뽕 넣은 배를 가진 유부녀 꽃뱀이었다니. 그 시각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캔버스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 위태롭게 떠있는 작은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었죠. 붓을 든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박정숙 씨 되시죠? 여기 강남 경찰서입니다. 남편분. 아니, 전 남편분이 폭행 시비에 휘말리셔서 조사를 받고 계신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붓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남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분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그분이 진짜 보호자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치 제 지난 30년의 핏빛 눈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겁니다. 저들 없는 깨끗하고 맑은 저만의 태양이 말이죠. 이제 남편은 빈털터리의 정가자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닥을 기며 제 발가락이라도 핥고 싶게 만들어야 진정한 끝이니까요.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매몰차게 끊어버린 다음 날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향긋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 밥 차려주느라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을 버리는 게 이렇게 달콤한 일일 줄이야. 그런데 제 평화를 깬 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 가득 낯익은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애미야, 문 열어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남편이 유치장에 갇히자 결국 저한테 달려온 모양입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왕 끊어내는 거 확실하게 끊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멱살부터 잡으려 들더군요. 이 천하의 몹쓸 년. 내 남편이 감옥에 갇혔는데 넌 여기서 다리 뻗고 잠이 와. 당장 가서 합의금 내고 꺼내와. 내가 챙긴 위자료 토해내란 말이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하며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르신, 번지수 잘못 찾으셨네요. 저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남남된 지가 언젠데 이러세요? 남남? 호적 파이면 다냐? 30년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래? 그리고 내 아들이 오죽하면 딴 살림을 차렸겠어? 내가 못나서 애도 못 낳고 빌빌거리니까 그랬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들 잘못은 쏙 빼고 제 탓만 하는 저 레퍼토리는 30년이 지나도 변하질 않네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 대단한 아드님이 데려온 며느리 보셨어요? 20대라면서요? 임신도 했다면서요? 그 여자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왜 다 늙은 전 며느리한테 와서 행패입니까? 그게 시어머니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마 들으셨겠죠.
그 여자가 가짜 임신의 유부녀 꽃뱀이라는 걸. 쪽팔려서 차마 말은 못하고 만만한 저한테 와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리고 아드님한테 전하세요. 죗값 톡톡히 치르고 나오라고. 그래야 사람이 되죠.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웅장하고 통쾌하게 들릴 줄은 몰랐네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결국 회사를 헐값에 매각해 합의금을 마련하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빈털터리가 된 건 물론이고 횡령죄로 집행유예까지 받아 제기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죠. 민지, 그 여자는 진짜 남편한테 머리채 잡혀 끌려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마 어디 섬으로 팔려갔거나 감옥에 갔겠죠. 알 바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평소 가고 싶었던 트레킹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은 안전한 국채에 투자해두고 연금 보험도 든든하게 챙겼으니 돈 걱정은 없었고요. 어느 날 동호회 회원들과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낡은 식당 구석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양복에 떡진 머리, 그리고 소주병을 앞에 두고 혼자 훌쩍이는 남자.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지나치려 했지만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보, 정수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퀭한 눈의 수염은 덥수룩하고 예전에 그 거만하던 사장님 포스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물었습니다. 나야 나. 당신 남편 철수. 왜 그래 사람 무안하게.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전 남편분? 근데 왜요? 돈 떨어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그년이 꽃뱀인 줄도 모르고.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당신밖에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은 식당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나갈 데도 없어. 고시원에서 라면만 먹고 살아.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찌질함의 극치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늙은 여자는 싫다며 저를 내쫓던 그 남자가 맞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김철수 씨. 당신이 버린 건 늙은 아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유일한 복이었어. 이제 와서 주워 담으려고? 꿈깨. 여보, 제발. 그리고 된장찌개? 그거 사 먹어. 편의점에 널렸어. 내 손맛은 이제 비싸서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사 먹거든. 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남편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옛정 생각해서 껌값이나 줄게. 이걸로 입냄새나 좀 없애고 다녀. 저는 뒤돌아서서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정수가 하고 부르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이 다가와 아는 사람이에요? 하고 묻더군요. 아니요, 그냥 잡상인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물건 팔려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산행 뒤풀이에서 마신 막걸리는 제 평생 마신 술 중에 가장 달고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끈질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며칠 뒤 저는 집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 오피스텔 문 앞에 빨간 스프레이로 칠해진 낙서. 죽여버린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목이 잘린 닭 인형. 남편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애원에서 협박으로 노선을 바꾼 거죠. 어설픈 동정심이 싹 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목 잘린 닭 인형과 붉은 스프레이 낙서를 본 순간 저는 공포심보다는 서늘한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일 줄이야. 인간에 대한 마지막 연민조차 사치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 저는 차분하게 증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보며 혀를 차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런 무식한 짓을. CCTV 확보했으니까 금방 잡힐 겁니다. 신변 보호 요청하시죠, 선생님. 저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로 공중전화로 끈질기게 연락해 왔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냐? 내가 망한 거 다 내 탓이야. 내가 횡령 신고만 안 했어도 조심해라. 밤길 무서운 줄 알아야지.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협박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량이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문화센터 미술 강사님의 추천으로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인 작가 공모전에 그림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폭풍 속의 코요. 거친 파도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떠있는 작은 배를 그린 그림이었죠. 제 인생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갤러리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감상해 주더군요. 와, 이 그림. 묘하게 힘이 있네요. 슬퍼 보이는데 단단해 보여요. 관람객들의 칭찬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붓을 놓았던 30년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전시장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꾀재재한 점퍼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제 그림 앞을 서성였습니다. 폭풍 속의 고요? 지랄하고 있네. 남편은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그림이나 그리고 자빠졌어? 남편이 웅얼거리며 갤러리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피했습니다. 저는 관장님께 눈짓을 보내려다 직접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제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습니다. 충혈된 눈이 섬뜩했습니다. 나가? 내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거 다 내 돈으로 그린 거잖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강하면서. 남편이 고함을 지르자 전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기세가 등등해서 제 그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가 찢어버릴 거야. 내가 망했는데 너만 행복할 순 없어. 그가 제 그림을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제가 미리 요청해 둔 덕분이었죠. 이거 나 이 여자 남편이야. 남편이 마누라 그림 좀 보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그는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지만 보안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남편? 아니, 당신은 이제 범죄자야. 접근 금지 명령 어겼지. 공공장소에서 행패 부렸지. 기물 파손 미수까지. 오늘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걸렸네. 뭐? 경찰 불렀어. 이번엔 합의 없어. 콩밥 먹고 정신 좀 차려. 아, 거기선 그림 그릴 시간 많을 테니까 좋겠네. 벽에다 똥칠이나 하면서 실컷 그려봐. 때마침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여보. 정수가 내가 잘못했어. 술김에 그런 거야. 한 번만 봐줘. 하며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경찰관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철수 씨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갤러리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박정숙,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차가 떠나고 갤러리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박 작가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제 그림에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하나 더해진 것 같아서요. 그날 제 그림은 전시회 최고가로 팔렸습니다. 그림을 산 노부인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단단함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작가님 삶 그 자체였군요. 응원합니다. 통장에 찍힌 그림 판매 대금을 보며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좋지만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자. 저는 그 길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영원히 제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할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유리벽에 매달리더군요. 여보, 와줬구나. 나 좀 꺼내줘. 여기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야. 나 반성 많이 했어. 저는 수화기를 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꺼내주러 온 거 아니야. 알려주러 왔지. 뭘? 당신이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 통장. 그것도 내가 찾아서 압류 걸었어. 이제 당신이 여기서 나가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0원 한 푼 없다는 소리야.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통장은 그가 제 길을 위해 목숨처럼 숨겨둔 최후의 보루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상간녀 민지 씨 소식 궁금하지 않아? 그 여자 당신 고소했더라. 강간치상으로. 당신이 억지로 범해서 임신시켰다가 때려서 유산시켰다고.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당신 전과의 성범죄자 딱지까지 붙으면 사회생활은 아예 끝났다고 봐야지. 남편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공포, 후회가 뒤섞인 그 표정. 제가 보고 싶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건드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평생 거기서 썩어. 그게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잡이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유리벽을 쾅쾅 두드리며 절규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군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아니, 제 찬란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저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 두셨나 봅니다.
갤러리에서 제 그림을 샀던 노부인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는데 그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진혁입니다. 신사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JH 갤러리 대표 최진혁. 노부인의 아들이자 국내 굴지의 갤러리를 운영하는 대표. 제 그림을 최고가에 사들인 장본인이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박 작가님 그림에는 묘한 힘이 있더군요. 깊은 바다 같은 슬픔, 그리고 그걸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 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반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칭찬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무시와 막말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낯선 남자의 존중 섞인 눈빛은 어색하면서도 가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안에 쌓인 걸 풀어냈을 뿐인데요. 그게 예술이죠. 작가님, 혹시 저희 갤러리 전속 작가로 모시고 싶다면 너무 성급한 제안일까요? 전속 작가라니. 문화센터 취미반 아줌마가 갤러리 전속 작가가 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 대표와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계약 문제를 의논한다는 핑계로 만나서 밥도 먹고 전시회도 보러 다녔죠. 그는 제게 깍듯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제 낡은 붓통을 보고 최고급 붓 세트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늦은 밤 작업실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정숙 씨, 아니 박 작가님, 힘들면 언제든 기대세요. 이제 혼자 짐 짊어지지 마시고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그가 건넨 말에 제 마음속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나도 여자였구나.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이 달콤한 로맨스 뒤편에서 저는 또 다른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가 운영하는 갤러리, 그곳의 VIP 고객 명단을 우연히 보게 된 날이었죠.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과거 사업이 잘 나갈 때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 갤러리에서 고가의 그림들을 사들였던 겁니다. 물론 예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탈세와 뇌물 용도였겠죠. 저는 최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김철수라는 고객 아세요? 아, 김 사장님이요? 네, 잘 알죠. 저희 갤러리 큰 손이셨는데 최근에 안 좋은 일로 구속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그분을 어떻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에요. 최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침착하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대표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갤러리에 맡겨둔 위탁 판매 그림들 아직 남아있죠? 그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싶어요. 제 위자료 명목으로요. 최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처분 신청만으로는 부족하죠. 제가 더 재미있는 걸 알려드릴까요? 김철수 씨가 산 그림들 중 몇 점. 위작 논란이 있는 작가의 그림들입니다. 만약 그게 밝혀지면 김철수 씨는 탈세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까지 덮어쓰게 되는데 어때요? 터뜨려 볼까요? 이 남자 젠틀한 줄만 알았더니 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남편을 확인 사살할 수 있는 최종 병기였던 겁니다. 좋아요. 터뜨려 주세요. 아주 화려하게.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사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완벽한 끝을 위하여. 며칠 뒤 구치소에 있는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비자금으로 쟁여뒀던 수십억 원어치의 그림들이 전량 압류된 것은 물론 그중 일부가 가짜 판정을 받아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뉴스였죠. 남편은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게 왜 가짜야? 내 전 재산인데. 최진혁 그 새끼가 사기친 거야. 하지만 어쩌죠? 그 그림을 살 때 남편은 감정서 필요 없다. 싸게만 해달라며 넋죽 샀다는 계약서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탐욕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최 대표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써는 제 손길이 우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제 인생의 오점을 지워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비를 보니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아니요. 상간녀 민지였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온 마지막 보고서에 따르면 민지는 남편을 고소를 한 뒤 종적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쥐새끼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걸. 배가 고파지면 자기가 버린 쓰레기통이라도 뒤지러 오는 법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최 대표의 차를 타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검은 형체. 비에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자. 민지였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온데간데였고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퀭했습니다. 그녀가 저와 최 대표를 번갈아 보더니 제 다리를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아니 사모님,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불과 몇 달 전 아줌마 질척거리지 마요라며 저를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는 꼴이라니. 최 대표가 눈살을 찌푸리며 경호원을 부르려 했지만 제가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진혁 씨. 저는 민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왜? 내 남편 뺏어가서 임신 사기친 년을? 잘못했어요.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남자가 저 죽이려고 해요. 돈 다 뺏기고 도망쳐 나왔는데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 남편이 했던 말이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네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과학인가 봅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줬던 1,000원보다는 후하죠? 자, 받아. 이걸로 찜질방이라도 가. 민지가 감지덕지하며 돈을 받으려는 순간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 지폐가 빗물 고인 바닥에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주워. 내 인생처럼 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흙탕물에 젖은 돈을 허겁지겁 주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비참한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최 대표의 팔짱을 꼈습니다. 가요, 진혁 씨. 더러운 거 봤더니 눈 씻고 싶네. 우리는 민지를 빗속에 내버려 두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서, 상간녀는 길바닥에서, 그리고 저는 펜트하우스급 인생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편 김철수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아주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제가 전속 작가로 있는 JH 갤러리.
최 대표가 제안한 박정숙 작가 특별 초대전의 오프닝 리셉션을 남편 출소일에 맞춰 잡았으니까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오자마자 이런 꼴을 보면. 최 대표가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와인잔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잔인하긴요. 이게 바로 웰컴 파티죠. 자기가 버린 여자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그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니까요. 드디어 당일 갤러리는 VIP 손님들과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그림들은 이미 완판 딱지가 붙어 있었고 저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문을 나선 남편은 어땠을까요? 제가 심어둔 정보통에 의하면 그는 나오자마자 허름한 옷차림으로 제 오피스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제가 이사를 갔으니까요. 그는 수소문 끝에 제가 갤러리에 있다는 걸 알아내고 분노에 차서 달려왔습니다. 예상대로 갤러리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정숙 나와.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꾀죄죄한 행색의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사장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안 요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반겼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김철수 전 사장 아니야? 횡령의 사기로 감옥 갔다 왔다던데? 전부인 행사장에 와서 행패라니 진짜 바닥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 남편은 그 시선들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가 그 앞에 섰습니다. 최 대표가 제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요. 왔어? 출소 축하해. 두부라도 한 모 사줄 걸 그랬나? 남편은 저를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30년 동안 늘어난 티셔츠만 입고 살던 제가 보석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낯선 남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돈 다 뺏어가고 나 감옥 보내고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야? 사람? 당신이 할 소린 아니지. 임신한 상간녀 데려와서 조강지쳐 내쫓으려던 게 누군데?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에서 어머, 세상에 진짜 쓰레기네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리고 돈? 착각하지 마. 그건 내 몫이었어. 당신이 30년 동안 내 피 빨아먹으며 쌓은 탑,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원래 내 거 찾아온 것뿐이야.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지만 최 대표가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 손 치우시죠. 제 작가님 몸에 손 떼면 이번엔 폭행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 대표의 서슬 펄언 경고에 남편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다시 경찰서행인가 싶었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낯익은 얼굴이 내렸거든요.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에요. 저 사람이 김철수예요. 저 사람이 시켜서 한 짓이라고요. 알고 보니 민지는 며칠 전 또 다른 꽃뱀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잡혔는데 가명을 받기 위해 남편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민지를 끌어들였던 증거가 나왔던 거죠. 김민지, 내가 왜 여기 있어? 오빠 혼자 죽기 싫다며. 같이 죽자, 이 나쁜 놈아.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갤러리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신나서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몰락한 사업가와 상간녀의 진흙탕 싸움. 내일 아침 신문 일면감이었죠.
저는 그 꼴을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두 사람. 지금 보니 그저 욕심에 눈먼 짐승들일 뿐이었습니다. 끌고 가세요.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연행해 갔습니다.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여보, 살려줘. 나 좀 도와줘.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제 귀엔 그저 패배자의 비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갤러리엔 다시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들의 몰락은 그저 잠깐의 가십거리에 불과했던 거죠. 최 대표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상쾌해요.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기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할까요? 작가님 차기작 계약이랑 그리고 제 마음 계약도요. 최 대표의 은근한 고백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0대 늦었다면 늦은 나이지만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그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겠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저는 붓을 들어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그림의 제목은 다시 봄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피어나는 꽃들처럼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겨울이 길어도 결국 봄은 오고 눈물 뒤에는 반드시 웃을 날이 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